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제5장 조사설계의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수험서 72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략 한 11가지 정도의 조사설계 유형을 다루는데요. 얘네들을 좀 굵직하게 묶으면 순수실험설계, 유사실험설계, 원시실험설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유사실험설계는 준실험설계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순수실험설계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6문제가 여기서 나왔고요. 유사실험설계에서는 3문제, 원시실험설계에서는 2문제, 그리고 전체 설계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문제에서 2문제가 나와서 최근 7년 동안에 5장에서 나온 문제의 총수는 13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평균 2문제 정도는 조사 설계 유형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장에서도 조사 설계를 얘기를 하면서 조사 설계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건 가설에서 설정한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는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이 B가 다른 요인 때문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다른 요인, 얘를 외생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또 얘기한다고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대안적인 설명이라고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얘네들을 뭐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통제해야 된다.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4장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뭐라고 했죠? 통제를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 혹은 무작위로 배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랜덤 어사인먼트예요. 랜덤. 그래서 이제 기호로 무작위 할당을 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기본적인 통제, 가장 최선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순수 실험 설계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무작위 할당을 하기가 어려워서 최선의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대체 혹은 대안을 수립한 설계를 유사실험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통제를 잘하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가 1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작위 할당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대안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는 유사 실험 설계는 그 다음으로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예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통제 장치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설계를 원시 실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만약에 무작위 할당으로 나눴다, 무작위 할당으로 나눴다 혹은 무작위 배정을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순수 실험 설계 요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7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실험의 요소를 잘 갖추고 있을수록 아까 이제 우리가 실험이 가장 통제를 잘한다. 가장 통제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엇을 통제를 잘한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내적 타당도, 즉 인과관계를 헷갈리게 만드는 저해 요인들을 혹은 외생 요인을 가장 잘 통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통제의 방법이 뭐다? 무작위로 나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순수 실험 설계, 진짜 실험의 요건을 제대로 갖춘 설계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작위 할당은 꼭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의 요소를 잘 갖추고 있으면 있을수록, 즉 실험에 가까울수록 내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의 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서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설계를 순수 실험 설계라 하고 실험의 3대 요소를 모두 지키지는 못하지만 특히 엄격한 무작위 할당이나 배정이 어려운 경우 차선책을 사용해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설계를 유사실험 설계 혹은
준 실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 할당도 못하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조작이나 종속변수의 비교와 같은 독립변수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집단에는 독립변수를 개입시키고 통제 집단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 이걸 독립변수를 조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전조사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비교를 통해서 종속변수 값의 비교를 확인하는 것, 요런 요소들이 실험의 3대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나눌 것, 독립변수는 실험에 개입하고 통제에 개입하지 않는 조작을 할 것, 그 다음에 종속변수의 값을 비교할 수 있을 것. 이게 실험의 기본 3대 요소인데 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 못하는 설계를 원시 실험 설계 혹은 전 실험 설계 혹은 선 실험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은 순서는 요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의 절차는 우리 앞서서 사장에서도 이 페이지 한번 보면서 실험 절차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일단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작위 할당, 무작위 배정, 난선화, 무선화, 무작위화 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집단의 종속 변수에 대한 사전 검사를 동시에 두 집단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자, 사전 검사 실시 후에 독립 변수를 실험 집단에만 개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통제 집단은 개입하지 않고 실험 집단에만 독립 변수를 개입시키는 것을 독립 변수의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은 시점에서 개입이 완료된 후에 사후 검사를 독립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동시에 실시를 하여 사전 사후 검사 점수의 변화가 이 실험과 통제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가설의 검증이죠. 즉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이 사람의 문제를 변화시켰는가, 이거를 사전 사후 검사의 점수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의미 있게 차이가 났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종속변수 값을 비교한다 해서 종속변수 비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74째 쪽에 하단에 보면 실험의 3대 요소는 뭐죠? 조사 대상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무작위로 할당할 것,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만 독립 변수를 개입시킬 것, 그리고 종속 변수의 값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 이 세 가지가 실험의 3대 요소고요. 이 3대 요소 모두를 충족하는 설계를 뭐라고 부른다? 걔를 순수 실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75쪽부터는요. 조사 설계 유형을 순수 실험에 속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에 속하는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 원시 실험에 속하는 친구들, 요거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즉 실험의 3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순수 실험 설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가장 기본적인 설계가 됩니다. 얘는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요 절차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기본적인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할당하는데요. 랜덤으로 나누니까 얘를 R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는요. 옵저베이션의 이니셜은 O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X가 Y에 미치는 영향에서 얘를 독립변수, X를 독립변수라고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R 이렇게 두 개를 쓰면은요, 무작위로 두 집단을 나눴다라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입을 실시하기 전에 일단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두 집단 모두에 대해서니까 사전검사가 두 집단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험 집단에만 독립변수 X를 개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X가 개입이 되지만, 자, 통제 집단에는 X가 개입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집단에 대해서 동시에 다시 사후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수 차이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랑 어떻게 차이가 나나, 얘랑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그 점수가 어떻게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나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쨌거나 요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작위 할당, 사전 사후 검사, 그리고 독립 변수의 조작, 이 기본형을 충족하고 있는 설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통제 집단 사전 검사도 하고 사후 검사도 하기 때문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뭐 5 다음에 5, 1, 2, 3, 4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사전 사후 검사를 한다. 요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75쪽에 요것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선지들을 읽어보시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행 여부가 독립 변수로,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이 문제를 경감시키는가 이러면 당연히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는 독립 변수,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무작위 할당을 통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자, 우리가 인과성, 인과관계를 규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통제를 하는 거고, 통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작위 할당이라고 얘기를 했고, 무작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입을 하고 안 하고 왜 차이 말고는 두 집단이 비슷했다라는 전제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보하여 사전조사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의 측정값이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시작은 비슷했는데, 왜냐하면 무작위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두 집단이 동질적이라면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이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겠죠. 이 말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 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비슷했기 때문에. 근데 개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개입이 차이를 났네, 개입이 효과가 있네, 유의미한 영향을 주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독립 변수의 개입 유무의 차이 외에는 이 기본으로 무작위 할당을 했기 때문에 요 값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을 텐데, 근데 얘는 독립 변수를 개입하고 얘는 하지 않았더니, 그랬더니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실험 집단의 종속 변수 측정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자면 우울 점수가 90점이었던 사람이 개입을 했어도 90점이더라. 그러면 이 개입이 이 우울 점수의 차이를 유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네, 즉 인과관계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하면 90이었는데 90, 이게 아니라 90이었는데 50, 와 40점이나 떨어졌네, 어머 개입이 영향을 주네, 개입이 즉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으로 이 개입과 클라이언트 문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전 검사 점수와 사후 검사, 특히 실험 집단의 개입을 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무작위로 할당을 했으므로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가 되므로, 그러니까 사전검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20회 시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얘가 아주 퍼펙트하다면 다른 설계 유형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얘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위 할당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그 자체로 퍼펙트한 100% 모든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최선이다, 이런 의미로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무작위 할당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통제를 할 수 있었는데 얘는 못해요. 이 얘가 뭘까요? 같은 검사를
보통 같은 검사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사전검사도 하고 사후검사도 하고. 그러면 이 사전검사가 사후검사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검사를 반복할 때 앞점수가 뒷점수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부르죠? 같은 검사, 기억이에요. 그래서 얘를 검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순수 실험 설계 중에서 가장 기본형인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의 가장 큰 단점은 검사 효과의 개입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75페이지 맨 하단의 단점, 검사 효과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요, 개입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전 검사를 하고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때 O2, 이 종속 변수의 값은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전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가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것을 상호작용 시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개입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검사 효과도 통제할 수 없고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도 통제할 수 없다. 이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전 검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전 검사를 빼버리면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검사와 개입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일도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전 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설계를 여기서 사전을 뺀 형태, 이게 바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아래 얘랑은 비슷한데요. 뭐만 빠져 있냐면 R 다음에 OO, 이것만 지금 빠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검사 효과가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검사와 개입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개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전검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효과 자체가 개입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장점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할당을 했기 때문에 두 집단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이 성립되긴 하지만 진짜 처음 상태가 유사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사전검사를 통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 상태가 실제로 비슷한 수준이었는지, 즉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건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만으로 개입의 효과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효과가 좀 작용을 하더라도 사전 사후 검사를 잘해서 종속 변수의 비교 기준을 충실하게 만들어 놓는 얘가 더 나을까? 아니면 검사 효과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없애버리는 얘가 더 나을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솔로몬이라는 학자입니다. 학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무작위 할당을 두 집단이 아니라 네 집단으로 한 후에, 그리고 두 집단은 사전 사후 검사 다 하고, 그러니까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집단은 사전 검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4개 집단 설계는 결국은 앞에 있는 이 둘 설계를 짬뽕을 하자. 그래서 애초에 4집단을 나눈 후에 얘도 하고 얘도 하면, 그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조금 더 완벽한 설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세요. 76쪽 솔로몬 4개 집단 설계를 보시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결합을 한 형태다. 자, 그 다음에 무작위 할당으로 4집단을 나눈 후 그 다음에 2집단은 사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는 4집단 모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독립 변수를 개입하는 집단이 2개가 되는 거고 개입하지 않는 집단이 또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얘의 장점과 얘의 장점을 결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후 검사 설계의 장점은 뭐였어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점도 얘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점수의 비교 기준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점수 비교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솔로몬 4개 집단 설계입니다. 자, 그렇고요. 단점은 4집단이나 무작위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고 시간도 비용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솔로몬 4집단을 사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인 설계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X가 Y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 1개, 그 다음에 종속변수 1개인 가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3장에서 가설 혹은 연구 문제를 얘기할 때요. 자, 가설이라는 게 두 변수 간의 관계, 주로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변수 이상의 관계를 둘 이상의 변수 간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간혹가다 가설 중에는요. A와 B가 C에 미치는 영향 해서요. 독립 변수가 2개 혹은 3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지식, 과학적 방법은 간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변수의 수가 많다고 좋은 가설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A와 B가 C에 미치는 영향 요런 걸 분석하는 경우,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둘 이상인 경우, 요런 경우에 적합한 순수 실험 설계를 요인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인 설계에서는요, 자, 77쪽 위쪽을 보면 독립변수의 속성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시처럼 나는 면접의 방법과 면접을, 그러니까 부부 상담을 하는데 면접의 방법은 따로따로 보느냐, 부부 공동 면담을 하느냐, 요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의 시간대예요. 면접을 낮 시간대에 하는가, 밤 시간대에 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부부 상담의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럼 면접 방법이 하나의 변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간대가 또 하나의 변수로 둘 다 독립 변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할당표로 만드는 거죠. 거기 77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이제 면접의 방법 같은 경우는 각자 보는 거, 개별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같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시간대 같은 경우는 주간에 보는 거, 야간에 보는 거, 요렇게 크로스를 시키면 하나, 둘, 셋, 넷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로 집단을 예를 들어 4개를 나눠 놓고 여기는 낮 동안에 각각, 여기는 낮 동안에 같이, 얘는 밤에 각각, 얘는 밤에 같이, 이런 방식으로 거기에 맞는 각각의 처치를 하는 요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서로 다른 개입이 이루어지는 그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기법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7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특징, 독립변수 속성에 따라 할당 행렬, 요런 할당 행렬을 만들고 행렬의 각 범주에 따라 실험 통제 집단을 각각 설정을 한 후 개별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그가 이제 면접 방법이, 그 다음에 면접 시간대가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통계 분석 기법 중에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하는 걸 아노바, 그러니까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Analysis of Variance 해갖고 아노바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점을 읽어보면 개별 독립 변수의 영향, 얘는 요것도 파악할 수 있고, 얘와 얘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을 비교한 결과에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지만, 근데 예를 들자면 방법, 이 변수의 속성이 지금 개별 공동이지만 예를 들어 종교와 뭐에 따라서, 그럼 여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없음 해가지고 이게 칸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무작위 할당을 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처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독립변수의 수, 그리고 이제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속성
특성의 수가 많아지면 이 실험 집단을 설정하기가 진짜 복잡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독립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뭐 요인 분석, 요인 설계를 하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플라시보 설계 같은 경우, 통제 집단 설계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 사실은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써놨던 이유가 다른 설계의 보기에 얘가 그냥 언급이 된 적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없을 때는 얘는 직접적인 주인공 역할을 아직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플라시보가 아까 뭐였나요? 우리 4장에서요. 4장에서 우리가 크게는 인과관계 성립 요건 3가지 해갖고 공시통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이거 배웠었잖아요. 외적 타당도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반응성은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시보 효과 줄여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 대상의 반응성하고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표적인 용어를 호손 효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손 효과도 플라시보 효과도 개입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4장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시보 통제 집단 설계는 말 그대로요,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통제 집단을 추가하는 설계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두 집단을 무작위로 나누는데,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제3의 그 집단을 무작위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사 대상자를 새 집단으로 무작위로 추가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사전 검사가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사전 검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에서 중요한 건 사전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하든 이걸 기본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세 번째 집단을 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실험 집단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요 집단에는 실제 독립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처럼 보이는 가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에 속한 조사 대상자들은 본인이 이 실험 집단과 동일한 처치를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라고 믿게 될 때 나타나는 종속 변수의 효과, 이걸 확인을 해서 실제 실험 집단에서의 개입 효과에서 그만큼의 플라시보 효과는 빼내기 위해서 빼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플라시보 통제 집단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얘네들보다 집단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왜 더 복잡한 짓을 할까요? 얘보다는 조금 더 엄밀하게 조사를 함으로써 뭘 높이기 위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사 실험 설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사 실험 설계, 의사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는요, 실험의 3요소를 다 지킬 수 없지만 대체 수단이라도 마련함으로써 실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내적 타당도를 좀 높여야지라고 노력하는 그런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유사 실험 설계에서 실험의 3요소에서 지키지 못하는 게 주로는 무작위 할당이에요. 무작위 할당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제를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통제 기능을 뭔가 대체하는 대안이라도 구축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설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설계는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나눈 후 사전 검사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를 실험 집단에만 개입한 후 사후 검사를 하여 점수를 비교하는, 이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실험 설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무작위 할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빠지고 얘만 남는 거 있죠. 얘만 남는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가 통제 집단이긴 한데 무작위 할당을 했다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일하다라는 동질적이다라는 전제가 어느 정도 성립할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얘가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과 동일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비동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제대로 무작위 할당을 했어야 통제 기능을 제대로 하는데 얘는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했으므로 통제를 제대로 하는 집단이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지 말고 비교 집단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비동일 비교 집단 설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헐렁하게 접근을 할 때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 두 용어는 시험에서 다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비동일 비교 집단 설계는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가장 기본적인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 이 무작위 할당이 빠진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무작위 할당을 안 하니까 그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조사 대상자들을 아무렇게 나누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차선책, 배합, 영어로 매칭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평균 연령을 맞춰주던가 뭐 성비를 맞춰주던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두 집단을 자기적으로라도 맞춰주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8페이지 상단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의 박스 내용을 보면 설계 형태에서 기출 사례 17회 사례를 보시면은요.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방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학교 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그럼 이 예방이 이제 종속 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땡땡시 소재의 중학교 중에서 학생과 학생들의 특성이 유사한 A 학교와 B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나눈 게 아니고요. 얘랑 조사 대상이 되는 학교를 유사하게 내가 선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뭐 이렇게 무작위가 아닌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얘는 배합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전검사도 세 번째 줄에 보면 사후검사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A 학교에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무작위 대신에 배합 방법을 썼고 나머지 절차는 얘랑 동일하므로 이 설계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을 보면 무작위 할당으로 집단을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실험과 통제 집단 사이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서 두 가지 통제가 있었는데요.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두 집단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뭘 통제해야 돼요? 상호 교류를 통제함으로써 실험 집단의 효과가 확산이 되거나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을 모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그래야지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과 통제 집단의 상호 교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작위 할당을 못하거나 혹은 상호교류 자체를 통제하지 못해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발생하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의 단점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단점 두 번째 땡을 보면 두 집단 간의 교류 등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험 집단의 결과가 통제 집단으로 모방 혹은 확산되는 효과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도 비동일 통제 집단 비교 설계의 단점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계는요. 시계열 설계예요. 시계열 설계입니다. 자, 이제 시계열 설계는 이런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작위 할당으로 두 집단을 나눌 수 없다면
굳이 두 집단을 나누려 하지 말고 그냥 한 집단 내에서 통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생각으로 일단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통제 집단을 두지 않고 그냥 그 자체의 집단 내에서 통제 기능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찾은 게 바로 뭐냐면 종속 변수를 한 번만 사전사후 측정을 하지 말고 종속 변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측정하자는 거예요. 종속 변수를 반복 관찰이라고도 얘기하고 반복 측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입 전에 최소 3번. 자, 이거 소문자로 써야 되죠. 개입 후에 최소 3번을 측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시계열 설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단 하나씩이면 예를 들자면 단 하나씩이면 개입 전에는 90점이었는데 개입 후에 우울이 50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점수가 하나씩이라면 마치 개입의 효과가 우울을 40점이나 떨어뜨린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 번에 걸쳐서 점수를 확보를 하면 사실은 81점, 79점, 78점, 78점, 그 다음에 82점 이러다가 어느 날 90점.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을 한 후에 50점, 처음에는 50점이었는데 그 다음에 61점, 62점, 59점, 그 다음에 60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뭔가 평소에는 대략 평균 80점 정도였는데 이때만 무슨 일 이게 무슨 뭐죠? 우연한 사건, 외부 사건 혹은 역사 요인이죠.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이날의 점수가 확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점수들을 보니 평균적으로는 한 60점 정도인데 이날은 아마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이라 으쌰으쌰 이러다 보니까 우울이 뚝 떨어진 것 같은 그게 이제 그런 끝나는 날이라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외부 사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수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점수가 40점이 줄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점수를 보면 그 사람의 평균적인 경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대략 80점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대략 60점 정도로 20점 정도가 감소됐네. 이 점수만 볼 때와 이 점수를 볼 때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가 더 꼼꼼해요? 반복 측정을 할 때 실제 이게 다른 변수에 의해서 외부 사건과 같은 다른 변수에 의해서 뻥튀기 된 그런 효과를 통제하고 독립 변수의 실질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숫자를 계산하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종속 변수를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측정하게 되면 이게 통제 효과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얘기로는 이 사전검사 점수가 일종의 통제 집단의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 점수들이 얘가 일종의 실험 집단의 기능을 해서 이 실험 집단의 값과 이 통제 집단의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를 시계열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또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요, 이래도 찜찜 저래도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만으로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설계, 원래 나왔던 시계열 설계만으로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거를 합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수 시계열 설계가 돼요. 그럼 얘는 뭐죠? 무작위 할당은 못하고 사전, 사후 그리고 이제 X 이게 이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잖아요. 근데 그것을 각각 반복 측정, 여러 번 측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를 시계열로 확장을 하자라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복수 두 집단에 대해서 각각 시계열 설계를 하는 거를 복수 시계열 설계 혹은 다중 시계열 설계라고 부르면서 원래 나왔던 한 집단에 대한 이 시계열 설계는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단순 시계열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시계열 설계는요, 통제 집단이 있다 없다? 실제 통제 집단은 없어요. 통제 집단은 없고 이 통제 집단의 기능을 반복 측정을 통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을까요?
가장 복잡한 걸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고생을 왜 해요? 이게 더 낫기 때문에. 조사 설계에서 더 낫다라는 건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의 인과관계를 더 잘 검증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복잡하지만 이런 설계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표본 사전사후 검사 설계가 있는데요. 얘도 시험 문제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교재에서는 이거를 뺐었는데, 근데 요것도 살짝 비슷한 선지가 이렇게 살짝 낀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집단 통제, 물론 이제 얘네들은 다 무작위 할당은 없어요. 얘도 무작위 할당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사후 검사가 이 실험 집단 기본으로 한 집단에만 실험 집단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두 집단 모두의 실험에 비슷한 효과가 개입이 되는 걸,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게 확산이나 모방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어느 한 집단에만 실험의 효과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검사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실시되는 이제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플라시보 통제 집단 설계도 아직은 24년 동안 23년 동안 한 번도 주인공으로 언급된 적이 없어서 요건 시간 없으면 빼시라고 한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리표본 사전 사후 검사 설계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옵션 중에 보기 중에 이런 비슷한 말이 한번 끼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시킨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유사 실험 설계는요, 순수 실험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작위 할당을 못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순수 실험만큼 높지는 않지만 걔를 대체하려는 노력을 통해 순수 실험보다는 낮아도 내적 타당도가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원시 실험 설계 혹은 전 실험 설계, 선 실험 설계는요, 통제를 못해요. 지금 이게 무작위 할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으로 통제를 못해요. 근데 통제를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일단 정태는요, 정태가 너무 어수선해서 얘는 통제를 못해요. 일단 정태는 통제를 못해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건 뭐냐면 1회 사례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 그 다음에 정태 집단 집단 비교 설계는 통제를 못해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를 못한다. 통제를 못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정태예요. 1회 사례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 정태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1회 사례 설계는요, 사전 검사도 없이 일단 바로 개입을 시작하고 사후 검사 한 번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반사회성하고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는데요. 반사회성 점수가 0에서 100점 사이라고 할 때 프로그램을 끝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50점을 보여요. 그럼 이게 점수가 낮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선 실험 설계 유형에 포함시키는 이유는요, 우리가 인과관계 성립의 3대 요건 공시통 있었습니다. 공변성, 개입을 했더니 점수가 변하네. 근데 이 50점만으로는 점수가 변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공변성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정태는 통제를 못해요. 자,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이 셋은 다 통제를 못해요. 통제성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적 우선성이라는 건 뭐죠? 독립변수가 먼저,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나중이에요. 자, 이거 독립변수를 개입을 한 후에 종속 변수를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먼저, 그 다음에 종속을 시간적으로 그 뒤에 배치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얘를 원시 실험 설계로 포함을 시키고 있을 뿐이지, 점수 비교를 할 수도 없고 변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도 없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설계입니다. 자, 그래서 79페이지 맨 끝에 인과관계 성립의 3대 요건 중에서 이 1회 사례 설계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독립과 종속 변수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만, 그러니까 시간적 우선성만 이제 만족하고 있고, 80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것처럼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0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려면 사전검사라도 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얘네들의 반사회성이 50점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얘네들 원래는 70점이었는데 이렇게 50점으로 낮아졌어. 개입을 했더니 점수가 낮아졌네. 개입했더니 높아졌네. 낮아졌네. 이건 뭐예요? 공변성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입을 하고 난 후에 종속 변수를 측정해서 이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시간적 우선성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시간적인 우선성만 만족을 하는 거고, 얘는 시간적인 우선성뿐만 아니라 공변성, 개입을 했더니 낮아졌네, 높아졌네, 공변성도 만족을 해요. 그렇지만 이 셋은 다 통제성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는 게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통제 집단 설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요, 정태적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비교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반사회성에 대해서 비행청소년 프로그램을 하고 이 친구들의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50점이에요. 근데 이 50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과 유사한 특징이 있는 다른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에게 같은 척도로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걔네들은 7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됐던 애들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애들은 반사회성 점수가 70점인데 우리 애들 프로그램 마치고 나니까 50점이더라. 그럼 얘네들이 원래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동료 아이들,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낮다, 이런 식으로 이 두 집단 간 점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집단은 처음부터 무작위 할당을 통해 넌 비교 대상으로 삼겠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냥 실험 집단의 그 사후 점수를 비교하는 용도로만 이 집단을 사용을 한 거거든요. 이걸 가만히 있다가 비교당해요. 정태 집단 혹은 고정 집단 비교 설계라고도 얘기하고,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집단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일 집단에 대해서 사후 점수만 비교한다 해서 사후 검사 설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정태는 통제를 못해요. 얘도 역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5장 조사 설계 유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3페이지 기출선지로 이제 OX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솔로몬 내집단 연구 혹은 솔로몬 연구 집단 연구 설계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순수 실험 설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가 있었고요. 이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걸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있었고요. 이 두 가지를 짬뽕한 형태를 솔로몬의 4개 집단 설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솔로몬 연구 설계는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출한다라는 건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서 이 정도의 효과를 내는구나. 그래서 실험 우리가 이제 솔로몬 집단 설계를 보시면은요, 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와 개입간, 예를 들어 똑같은 개입을 사전 검사 없이 했을 때의 점수와 그 다음에 이 같은 개입을 사전 검사하고 난 다음에 했을 때의 점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함으로써 같은 개입이라도 사전 검사하고 개입하게 되면 안 할 때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이만큼 나는구나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연구에서는 검사 효과도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사와 개입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도출할 수 있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인 설계는요, 아까 이제 순수 실험 설계 통제 집단 사후 전 사후,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사후,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독립 변수가 2 이상일 때 하는 게 요인 설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인 설계는 독립 변수의 수가 많거나 독립 변수의 속성이 많아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가 맞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제가 다른 걸 읽었습니다. 다른 걸 일단 2번을 제대로 읽어볼게요. 요인 설계는
분산 분석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마다 서로 다른 처우를 하고 집단 간 점수 차이를 통계 분석, 주로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자, 그다음에 요인 설계는요. 독립 변수가 많거나 독립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이 많을 때에는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4번 요인 설계에서는 독립 변수의 속성에 따라 할당 행렬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각 범주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낮에 단독으로 보는 거, 낮에 부부가 같이 보는 거, 밤에 단독, 밤에 같이 이런 식으로 각 범주에 따라서 집단을 설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에서 인과관계, 즉 인과성을 검증할 때 사전조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전조사예요. 우리가 무작위 할당으로 나누면 두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어떻게 돼요? 동질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차이가 없다라는 걸 사전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5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내집단 설계는 그러니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랑 사후 검사 설계를 결합한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6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사 실험 설계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에서 통제 집단 사전 설계에서 뭐만 없앤 거? 무작위 할당만 없앤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에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라고도 하고 얘를 그냥 통제 집단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죠? 둘 다 쓰입니다. 늘 구분으로 모방 효과나 확산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건 첫 번째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못했기 때문에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있는 거고 두 집단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모방이나 확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통제하기가 어렵다. 둘 다 맞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8번 단순 시계열 설계는 두 집단이 아니라 한 집단의 독립 변수를 개입 전에 적어도 3번 이상 반복, 개입 후에도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하는 설계를 단순 시계열 설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면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자, 사전 검사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한 후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개입 후에, 그러니까 사전 검사 후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는 거죠. 얘가 그 다음 점수들의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은 X입니다. 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요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자, 얘는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규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나눴다라는 건 맞는 얘기죠. 임의적으로 나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통제하기가 어렵다가 맞아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다중시계열이라고도 하고요. 복수시계열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건 뭐죠?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와 이 시계열 설계를 짬뽕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인데 얘를 이제 각각 3번 이상씩 요런 형태를 다중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복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통제 집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실험 집단이고 얘가 통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통제 집단 혹은 비교 집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열 설계에서는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여러 번에 측정하는 시계열 설계에서는 검사 효과가 발생하는지 볼까요? 자, 여러 번 검사를 하니까 얘가 얘에
얘가 얘에, 얘가 얘에, 얘가 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 번 측정을 하면 같은 검사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검사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시 실험 설계입니다. 우리가 암기할 때는 일단 정태는 통제를 못해요. 일단 정태는 통제를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회 사례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 정태 집단, 비교 설계는 모두 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중에서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개입 전후에 사전 사후 검사를 각각 한 번씩 하는데요. 개입을 했더니 90점이었는데 점수가 50점으로 내려갔어요. 개입했더니 점수가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공변성 요건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기준도 존재합니다. 개입을 했더니 50점으로 떨어졌어요. 개입을 하고 종속 변수의 점수를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 우선성 비교 기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태 집단 비교 설계는 어떤 형식이었냐면 사전 검사는 없고요. 그냥 사후 검사를 다른 집단의 점수랑 비교하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실험 집단과 개입이 주어지지 않은 얘는 실험 집단,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개입을 하지 않은 집단을 그냥 나중에 미리 구분을 해놓는 게 아니라 사전에 구분을 해서 종속 변수 값을 그냥 비교를 할 뿐이에요. 자, 틀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얘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요런 설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한 집단 내에서 사전 사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통제 집단을 두지 않는 설계여서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사전 사후 설계는 둘 다 원시 실험 설계에 해당해요. 따라서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외생 변수와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생 변수의 설명 가능성을 배제 혹은 얘를 통제할 수 없다예요.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맞는 거죠. 어렵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두 집단의 원래 차이에 대한 사전 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집단의 본래의 차이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기 어렵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5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설계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이게 좀 말이 그러니까 뭐 정태적 집단, 그 다음에 플라시보, 뭐 혹은 솔로몬 이런 말들이 익숙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서 잘 와닿지 않겠지만 그래도 입으로 되뇌이다 보면 이게 이제 입에 붙는 때가 있겠죠. 그럴 때까지는 반복만이 최선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5장 조사 설계 유형 살펴봤고요. 자, 이제 6장에서는 단일 사례 설계, 한 사례에 대해서 시계열 설계, 우리가 이제 시계열 설계 중에서도 특히 단순 시계열 설계 있잖아요. 특정 개입을 하기 전에 여러 번, 하고 나서 여러 번. 그래서 개입 전을 기초선이라고 부르고 개입 후를 개입 국면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점수와 이 점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설계를 단일 사례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요. 2교시의 실천기술론에서 이제 실천의 평가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또 매년 단골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사론에서 1교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2교시 실천기술론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매년 시험에 2문제 정도가 나오는 게 이 6장의 단일 사례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는 6장 단일 사례 설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